살점이라도 뜯어갈 듯 흉포한 강바람이 꽁꽁 얼어붙은 나루터 위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억새풀마저 얼어붙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인 그 혹한의 강가에 마치 눈이 쌓인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하얀 덩어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눈덩이가 아니었다. 털 사이사이에 엉겨붙은 진눈깨비와 흙먼지로 잿빛이 되어버린 앙상하게 뼈만 남은 늙은 개 백구였다. 녀석의 내다리는 살을, 애는 추위의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발바닥은 갈라져 핏물이 배어나와 얼음 바닥에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동자만은 꺼져가는 등불 속 심지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안개 자욱한 강 너머의 수평선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혀를 차며 저 미친 개가 또 저러고 있네. 벌써 사흘째 밥도 안 먹고 저리 앉아 있으니 곧 얼어 죽겠구먼 하고 수군거렸으나 백구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다. 녀석의 온 신경은 오직 강물 위에서 들려오는 뱃사공의 노젓는 소리와 물살이 갈라지는 소리에만 곤두서 있었다. 저리 비켜라. 이 똥개야. 재수없게 길을 막고 있어 거나하게 취한 짐꾼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백구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구의 몸이 눈밭 뒤로 나뒹굴었다. 깨갱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녀석은 대들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 백구는 걷어차인 고통을 참아내며 원래 앉아있던 그 자리 나루터의 가장 끝자락으로 절뚝이며 돌아왔다. 그곳은 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자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발을 디디는 곳이었다. 녀석은 콧잔등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다시금 앞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달라붙을 만큼 극심한 허기가 창자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녀석은 주막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국밥 냄새보다 짭조름한 강물 냄새에 코를 벌름거렸다. 그 냄새 속에 언젠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투박한 살 냄새가 섞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구가 이토록 처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3년 전 이 나루터를 떠난 소금 장수 덕만이었다. 덕만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천의 고아로 남의 집 헛간을 빌려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내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미를 잃고 굶어 죽어가던 새끼 강아지 백구를 거두어 들인 것도 덕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먹을 주먹밥의 절반을 떼어 백구에게 주었고 겨울밤이면 낡은 소미불 속으로 백구를 끌어안아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백구에게 덕만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어버이이자 신생이었다. 덕만의 지게에 소금 가마니가 실리는 날이면 백구는 언제나 그 뒤를 졸졸 따랐고 덕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갯마루를 넘을 때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힘겨운 발걸음을 응원하곤 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소금값이 폭락하고 덕만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평온했던 일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날의 기억은 백구의 머릿속에 마치 불에 댄 상처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빚쟁이들은 덕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개새끼라도 잡아다 탕을 끓여 먹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덕만은 그런 백구를 급히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덕만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살이 거칠기로 소문난 윗마을의 광산으로 소금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한 번 다녀오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을 준다는 말에 덕만은 주먹을 꽉 쥐었다. 떠나기 전날 밤
덕만은 백구에게 말린 북어 대가리 하나를 덜려주며 밤새도록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백구야, 내 금방 다녀오마. 이번만 다녀오면 우리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깃국 먹으며 살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절대 어디 가지 말고 나루터에서 기다려야 한다. 알겠지? 덕만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영특한 백구는 그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자욱한 물안개를 헤치고 덕만은 나룻배에 올랐다. 백구는 배에 오르려 발버둥 쳤지만 덕만은 단호하게 백구를 밀어냈다. 안 돼, 거긴 너무 위험해. 여기서 기다려. 배가 서서히 멀어지자 백구는 목이 터져라 지저대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강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백구는 헤엄치며 배를 쫓았다. 돌아가, 백구야, 돌아가라니까. 덕만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을 때 백구는 물살에 밀려 허우적대면서도 끝까지 주인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백구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해가 뜨고 지고 봄꽃이 피고 낙엽이 져도 백구는 그 자리 덕만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던 그날부터 언덕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오겠지 했던 기다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강바람은 더욱 표독스럽게 변해 나루터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기승을 부렸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룻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다. 백구의 귀가 번쩍 섰다. 축 늘어져 있던 꼬리에 힘이 들어가고 얼어붙었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주인님일까? 드디어 오시는 걸까? 백구는 뻣뻣해진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강가로 다가갔다. 배가 뱃머리를 돌려 선착장에 닿는 순간 밧줄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다. 백구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쳐들었다. 땀 냄새, 술 냄새, 생선 비린내, 수많은 냄새가 뒤섞여 밀려왔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덕만의 냄새, 그 구수하고 따뜻한 흙냄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배에서 내린 마지막 사람이 진보다리를 챙겨 떠날 때까지 백구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녀석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늘고 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우,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가슴속에 맺힌 한을 토해내는 곡소리와도 같았다. 뱃사공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지만 백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웅크렸다. 털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녀석이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아니면 누군가 깎아놓은 돌조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백구의 예민한 코끝에 아주 미세하지만 낯익은 그러나 불길하기 짝이 없는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강물 냄새도 눈 냄새도 아니었다. 3년 전 덕만이 떠날 때 지니고 갔던 그 소금자루, 그 자루에서 나던 특유의 절인 냄새가 섞인 비릿한 혈향이었다. 백구는 번개에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냄새는 강물이 아니라 나루터 뒤편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나루터를 관리하는 흉악한 성정의 뱃사공, 곰치가 사는 곳이었다. 곰치는 평소에도 백구를 발길질하고 뜨거운 물을 끼얹으며 괴롭히던 자였다. 그런데 왜 곰치의 거처에서 주인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일까? 백구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짐승의 본능이 살아나며 푸른 안광이 서렸다. 단순한 기다림은 끝났다. 녀석은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일어났다. 굳어버린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백구는 비틀거리면서도 단호한 걸음으로 냄새의 근원을 향해 어둠이 짙게 깔린 곰치의 오두막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다. 매서운 눈보라가 녀석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타오르는 백구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잔혹한 운명의 서막이었다. 곰치의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짐승의 눈처럼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백구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코끝을 맴도는 주인의 냄새가 그를 강력하게 잡아끌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헛간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벌컥 문이 열리며 역겨운 술 냄새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이 빌어먹을 똥개가 왜 남의 집구석을 기웃거려 곰치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먹다 남은 생선 뼈다귀를 백구의 머리를 향해 냅다 집어 던졌다. 딱딱한 뼈가 백구의 미간을 정통으로 가격했고 녀석은 깨갱하는 비명과 함께 눈밭 위로 굴렀다. 하지만 곰치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직에 작대기를 집어들고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백구에게 다가왔다. 내 놈 눈깔이 기분 나빠서 살 수가 없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쳐다보는 꼴이라니. 곰치가 휘두른 작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백구의 등허리를 매섭게 후려쳤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대신 납작 엎드려 신음했다. 반항했다가는 저 흉악한 인간에게 당장이라도 맞아 죽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치는 멈추지 않았다. 저리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란 말이다. 곰치의 무자비한 매질은 백구의 옆구리와 엉덩이로 이어졌고 하얀 털은 순식간에 핏물로 붉게 물들어갔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오두막을 벗어나 어둠 속 억새밭으로 몸을 피했다. 곰치는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고 백구는 차가운 눈 구덩이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상처 부위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녀석은 혀로 상처를 핥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사를 문에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강가에 버들 강아지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나루터의 풍경은 여전히 황량했고 백구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만 갔다. 덕만이 떠난 후 주인 잃은 개를 거두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시절이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구를 보면 재수없다고 돌을 던지거나 발길질을 해댔다. 백구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생선 대가리나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해졌고 곳곳에 진드기가 달라붙어 피부병이 번져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올 때마다 백구는 나루터 끝에 앉아 덕만이 떠나갔던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배고픔을 달랬다. 주인이 돌아오면 맛있는 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가 녀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런 백구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미는 이들은 마을의 코올릭의 아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덕만이 옆집에 살던 칠성이라는 아이는 백구를 각별히 아꼈다. 칠성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부엌에서 훔쳐온 식은 보리밥 덩어리나 말라 비틀어진 고구마 꼬다리를 백구에게 던져주곤 했다. 백구야 많이 배고프지.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빨리 먹어. 칠성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백구는 잠시나마 덕만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칠성은 백구의 앙상한 갈비뼈를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저씨는 꼭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말고 기다려야 해. 알았지?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백구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 녹여주었지만 현실의 배고픔과 곰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나루터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곰치는 백구가 나루터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백구가 손님들의 배에 오르려 하거나 집 냄새를 맡으려 하면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불붙은 장작을 던지며 쫓아냈다. 곰치가 이토록 백구를 미워하는 데에는 남들은 모르는 이유가 있었다. 술에 취한 밤이면 곰치는 헛것을 보았다. 강물 위에서 덕만이 원망 섞인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에 시달리던 그는 덕만이 키우던 백구의 눈빛이 죽은 덕만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백구가 자신을 빤히 쳐다볼 때면 곰치는 마치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들통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잔인하게 백구를 학대했다. 어느 날은 백구의 다리를 밧줄로 묶어 강물에 던지려다 지나가던 스님의 만류로 그만둔 적도 있었고, 덫을 놓아 백구의 발목을 부러뜨리려 한 적도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친 백구가 나루터 나무 그늘 아래 웅크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다. 낮술을 걸치고 얼굴이 벌개진 곰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이 끈질긴 짐승놈, 오늘이야말로 끝을 내주마. 곰치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백구를 향해 뜨거운 물을 촤악 끼얹었다. 깨개갱 끔찍한 비명소리가 나루터를 뒤흔들었다. 뜨거운 물이 닿은 등 가죽이 붉게 부어오르고 털이 숭숭 빠져나갔다. 백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곰치는 낄낄거리며 빈 양동이를 걷어찼다. 어떠냐, 뜨거운 맛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니까. 고통에 미쳐 날뛰던 백구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곰치를 한번 노려본 뒤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날 이후 백구는 며칠 동안 나루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그 개가 죽었나. 복은 곰치 성질에 살아남을 리가 없지 하며 수군거렸다. 칠성이 울면서 숲속을 뒤지고 다녔지만 백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백구는 죽지 않았다. 숲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덤불 속에서 백구는 끙끙 앓으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혀로 화상 입은 자리를 끊임없이 핥아 열기를 식히고 흙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몸을 묻어 체온을 유지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녀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덕만의 목소리였다. 기다려라 백구야. 그 약속이 녀석의 생명줄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화상자리가 딱지로 덮여 흉측한 흉터가 되었을 때 백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다리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의지였다. 다시 나루터에 나타난 백구를 보고 곰치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털이 숭숭 빠져 붉은 속살이 드러난 흉측한 몰골의 백구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처럼 나루터 끝자락 그 지정석에 다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백구는 곰치를 보고도 짖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곰치를 뚫어지라 응시할 뿐이었다. 곰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저 독한 놈. 곰치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차마 다시 다가가 해코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백구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백구는 이제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나루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기를 따라 들어오는 모든 배, 오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곰치의 수상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백구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새겨넣고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밤, 백구는 억새밭에 숨어 곰치의 오두막을 감시하고 있었다. 곰치가 늦은 밤 조용히 배를 띄워
강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곰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무거운 자루를 배에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백구의 코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자루에서 나던 냄새가 3년 전 덕만이 가져갔던 소금 자루의 냄새와 그리고 덕만의 몸에서 나던 땀 냄새와 미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백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사내가 주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것을. 그러나 늙고 병든 개의 몸으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백구는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다. 언젠가 반드시 저 사내의 죄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피 끓는 맹세가 빗소리에 묻혀 강물 위로 흘러갔다. 강물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백구의 기다림은 이제 복수를 위한 인내로 변모하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작된 폭풍우는 꼬박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나루터를 맹렬하게 강타했다. 검은 구름이 대낮에도 해를 가려 천지는 암흑천지로 변했고 평소 유유자적 흐르던 강물은 성난 황룡처럼 뒤채며 강둑을 넘실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백구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린 채 그 지옥 같은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물이 뒤집히고 강바닥에 흙탕물이 솟구칠 때마다 백구의 코는 쉴 새 없이 벌름거렸다. 거센 빗줄기가 녀석의 앙상한 등뼈를 때리고 지나갔지만 백구는 마치 이 폭풍우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계시라도 받은 듯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다. 3년간 침묵하던 강물이 흉폭하게 입을 벌려 그동안 삼켜왔던 비밀들을 하나둘씩 토해내기 시작한 것은 비바람이 잦아들고 서쪽 하늘에서 희미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강가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온갖 부유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뿌리 뽑힌 나무 그루터기 깨진 항아리, 조각 주인을 알 수 없는 집신짝들이 진흙 펄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온 백구는 본능적으로 강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폭우가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면서 풍겨오는 비릿한 흙냄새 속에 백구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기묘한 향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백구는 진흙투성이가 된 코를 땅에 밟고 킁킁거리며 냄새의 궤적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썩은 수초 덤불 사이에 반쯤 파묻혀 있는 낡고 해진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어 색이 바래고 삭아버렸지만 백구는 단번에 그것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덕만이 떠나던 날 등에 지고 갔던 소금 가마니의 귀퉁이 조각이었다. 굵은 삼배로 짜인 그 조각에는 덕만이 땀 흘려 일할 때마다 배어들었던 짠내와 그가 즐겨 피우던 싸구려 잎담배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백구에게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백구는 앞발로 조심스럽게 그 헝겊 조각을 파내어 입에 물었다. 끙, 끙,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3년 만에 만난 주인의 흔적이었다. 백구는 그 조각을 할고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이내 녀석의 동작이 뚝 멈추었다. 젖은 삼배 조각에서 덕만의 냄새 외에 또 다른 냄새가 훅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비린내나 흙냄새가 아니었다. 쇠가 녹슬었을 때 나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핏자국에서 나는 역한 혈향이었다. 그리고 그 혈향 밑바닥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냄새는 백구의 전신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곰치의 헛간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곰팡이 핀 집단 냄새와 곰치가 즐겨 마시는 탁주 냄새, 그리고 그가 생선을 손질할 때 쓰는 낡은 칼자루의 쇠 냄새가 덕만의 소금 가마니
조각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것이다. 백구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덕만이 떠나던 날 밤, 곰치가 늦게까지 나루터에 남아 있었던 일. 덕만이 실종된 직후 곰치가 갑자기 돈을 써대며 술판을 벌였던 일. 그리고 백구가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곰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학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덕만은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이 소금 가마니, 조각은 덕만이 강물 깊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이번 홍수에 휩쓸려 나온 것임이 틀림없었다. 백구는 입에 물고 있던 헝겊 조각을 내려놓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곰치의 오두막을 노려보았다. 백구는 헝겊 조각을 다시 입에 물고 곰치의 오두막을 향해 은밀하게 접근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곰치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백구는 소리 없이 헛간 뒤쪽으로 돌아갔다. 평소 곰치가 절대로 얼씬도 못하게 막았던 금단의 구역이었다. 이번 폭우로 인해 헛간 뒤편의 흙이 상당히 많이 씻겨 내려가 있었다. 백구는 그곳에서 더욱 강렬한 냄새를 맡았다. 덕만의 냄새, 곰치의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엉킨 그곳은 바로 헛간에 썩은 나무 기둥 아래였다. 흙이 쓸려간 자리에는 무언가 파묻었다가 다시 덮은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백구는 앞발로 흙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곰치가 깨어날 것이 분명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백구는 영물이었다. 녀석은 자신이 섣불리 짓거나 땅을 파헤치면 곰치가 증거를 없애거나 자신을 죽일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으어하는 기지개 소리와 함께 곰치가 깨어나는 기척이 들렸다. 백구는 재빨리 억새풀 숲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열고 나온 곰치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간밤에 폭우가 마음에 걸렸는지 그는 곧장 헛간 뒤쪽으로 향했다. 백구는 숨을 죽이고 곰치의 행동을 주시했다. 헛간 뒤에 도착한 곰치는 흙이 씻겨 내려간 자리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이런 젠장비가 얼마나 왔길래 땅이 이 모양이야. 그는 황급히 주변에서 흙을 퍼와 파인 곳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아 다졌다. 곰치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무도 본 놈 없겠지, 빌어먹을 비 때문에 다 들통날 뻔했네. 곰치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백구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곰치의 저 수상한 행동은 백구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날 오후 나루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북적거렸지만 백구는 여느 때처럼 나루터 끝에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곰치의 동태를 감시하기 가장 좋은 언덕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백구의 눈은 이제 기다림의 애절함을 넘어선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에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곰치는 흙을 덮은 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헛간 주변을 서성거렸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곰치 양반 왜 그리 식은땀을 흘려 어디 아픈가 하고 물으면 곰치는 화들짝 놀라며 아니요, 더위 먹어서 그렇소 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죄지은 자의 불안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다. 덕만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백구는 입에 물고 왔던 소금 가마니 조각을 자신의 은신처인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것은 덕만의 유품이자 곰치의 죄를 밝혀줄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백구는 다시 곰치의 오두막 근처로 내려왔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속에서 곰치의 공포심이 느껴졌다. 곰치는 술을 퍼마시며 두려움을 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귀신은 없어. 죽은 놈이 뭘 어쩌겠어. 아무도 몰라.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야. 곰치의 혼잣말이 오두막 틈새로 새어나왔다. 백구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를 번뜩였다. 두고 봐라. 내 놈이 저지른 짓을 세상 천지에 낱낱이 까발려 주마. 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반달이 마치 덕만의 슬픈 눈매처럼 굽어보고 있었다. 다음 날 마을에 떠들썩한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현감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나루터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전임 현감과는 달리 청렴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젊은 현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청소하고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분주했다. 곰치 역시 낡은 옷을 갈아입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그는 현감에게 잘 보여 나루터 운영권을 독점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백구는 이 소식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다. 짐승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는 것을. 3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덕만에 한을 풀어줄 절호의 기회였다. 백구는 몸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숨겨두었던 헝겊 조각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현감의 행차 행렬이 들어올 길목을 향해 비장한 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현감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가마와 포졸들의 위세에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곰치는 맨 앞줄에 서서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현감이 가마에서 내려 나루터를 둘러보려는 찰나 군중의 틈바구니를 뚫고 하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갔다. 백구였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 속에서 백구는 곰치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녀석의 목표는 곰치의 목덜미가 아니었다. 백구는 곰치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대신 현감의 앞길을 막아서며 엎드렸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갈 듯 크고 구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우, 아우.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가 관아의 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소리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파는 처절한 절규였다. 현감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현감의 행차를 가로막은 백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나루터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신임 현감 윤대감은 가마에 휘장을 걷어 올린 채 미간을 찌푸리며 눈앞의 기이한 광경을 응시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개 한 마리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듯 엎드려 있고 그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감의 호위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대며 비켜라, 이 천한 짐승이 감히 사또 행차를 막느냐 하고 호통을 쳤으나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은 고개를 들어 현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사람의 말을 하듯 컹컹하고 짧고 강하게 지저댔다. 그 눈빛은 광견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의 간절한 눈빛과도 같아 윤대감은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이때 사색이 된 곰치가 튀어나왔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고, 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개는 이 근방에서 유명한 미친 개입니다. 주인이 도망간 뒤로 정신이 나가서 아무에게나 달려듭니다요. 제가 당장 치워버리겠습니다. 곰치는 품에서 몽둥이를 꺼내 들고 살기등등하게 백구에게 다가갔다. 이 망할 놈의 개새끼가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썩 꺼지지 못해 곰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백구의 머리통을 내려치려는 찰나였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현감 윤대감이 부채를 펼쳐 곰치를 제지한 것이었다. 윤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백구에게 다가갔다. 저개를 보아라. 미친 짐승의 눈빛이 아니다. 필시 곡절이 있는 듯하니 함부로 매질하지 말라. 곰치는 당황하여 몽둥이를 뒤로 감추며 더듬거렸다. 하오나 나리, 저 더러운 짐승이 나리의 귀한 행차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요? 재수 없는 짐승이니 어서 치우고 관하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곰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번개처럼 몸을 날려 곰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으악, 이거 놔. 이 미친 개가. 곰치가 발버둥치며 백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이빨이 부러질 듯한 악력으로 곰치의 바지를 꽉 물고는 헛간 쪽을 향해 질질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곰치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 잠시 놓아주고 헛간 쪽으로 몇 걸음 뛰어가다 다시 뒤를 돌아보며 컹컹하고 지저댔다. 그것은 누가 봐도 나를 따라오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윤대감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그는 곰치의 당황한 기색과 백구의 필사적인 행동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 저 개가 내 놈을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어 하는구나. 내 놈과 저 개 사이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냐. 윤대감의 날카로운 질문에 곰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 아닙니다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저 밥 얻어먹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것은 원한이다. 짐승이 저토록 피를 토하듯 짖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여봐라. 저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자.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곰치를 둘러쌌고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백구는 현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안도한 듯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앞장서서 곰치의 오두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행렬이 곰치의 오두막에 다다르자 곰치의 다리는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다. 백구는 오두막을 지나쳐 곧장 뒤편 헛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젯밤 폭우에 흙이 쓸려 내려갔던 그 자리, 곰치가 황급히 흙을 덮어두었던 그 지점 위에서 미친 듯이 앞발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르르, 컹, 컹, 백구의 발톱이 깨지고 피가 튀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흙먼지가 날리고 돌멩이가 튀었다. 백구는 흙 속에 묻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 자리가 곰치가 어제 하루 종일 서성거리던 그 자리 아니여.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곰치는 이제 주저앉을 듯이 몸을 떨고 있었다. 윤대감이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파라. 저개가 파는 곳을 너희들도 파보아라. 포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곰치는 안 돼, 거긴 안 돼 하며 달려들려 했으나 호위무사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다. 삼날이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곰치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커져갔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턱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포졸 하나가 흙을 걷어내고 소리쳤다. 나리,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덩이 속으로 쏠렸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썩어서 너덜너덜해진 삼배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자루 틈 사이로 하얗게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해골이었다. 악마을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이 자루를 완전히 들어 올리자 앙상한 유골과 함께 녹슨 엽전 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엽전 꾸러미는 덕만이 떠날 때 허리춤에 찼던 바로 그 전대였다. 윤대감은 참혹한 광경에 눈을 감고 탄식했다.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곰치를 내려다보았다. 네, 이놈, 이것이 누구의 시신이냐. 내 놈 집 뒤뜰에서 시체가 나왔는데도 발뺌할 셈이냐. 곰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돈이 탐나서 물에 빠진 걸 건져다 묻어준 것 뿐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곰치의 모습에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했다. 그때 윤대감 옆에 있던 칠성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저자루 저 소금자루는 덕만 아저씨가 떠날 때 메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해골 옆에 있는 저거. 칠성이 가리킨 곳에는 흑투성이가 된 곰방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덕만이 평생을 아끼며 물고 다니던 대나무 마디가 특이하게 굽은 곰방대였다.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았다. 아이고, 덕만이가 맞네. 덕만이여,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대감은 시신의 두개골을 가리켰다. 보아라, 뒤통수 뼈가 함몰되어 있다. 이것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둔기에 맞아 죽은 것이다. 윤대감의 추상 같은 지적에 곰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때 백구가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물고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녀석은 흑투성이가 된 소금 가마니 조각을 윤대감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윤대감이 그것을 집어들어 시신을 감싸고 있던 자루에 찢어진 부위에 대어보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리고 그 조각에서는 곰치의 헛간에서 나는 특유의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윤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저 말 못하는 짐승도 3년을 기다려 주인의 원한을 갚으려 증거를 모았거늘 내 놈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 저 충견을 학대하였느냐. 모든 것이 밝혀지자 곰치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깟 소금 장수놈이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길래 배 위에서 노로 쳐서 죽였다. 돈은 내가 가졌어. 다 내 돈이야. 곰치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 했다. 윤대감은 손을 들어 군중을 진정시키고 준엄하게 명했다. 여봐라, 이 흉악무도한 살인자를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메어라. 내 친히 추국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극형에 처할 것이다. 포졸들이 곰치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곰치의 뒤통수에 백구는 마지막으로 길고 긴 울음을 토해냈다. 아우,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이자 3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피눈물을 쏟아내는 이별의 곡소리였다. 곰치가 끌려가고 현장이 수습되는 동안 백구는 주인 덕만의 유골 곁으로 다가갔다. 녀석은 흑투성이가 된 해골을 할고 또 핥았다. 차가운 뼈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덕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백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주인의 품이었다. 칠성이가 다가와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마을 사람들도 포졸들도 심지어 강직한 윤대감마저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덕만의 넋을 위로하고 3년간 지옥 같은 기다림을 견뎌온 백구의 상처를 씻어주려는 듯 비는 조용히 나루터와 주인을 지킨 늙은 개를 적시고 있었다. 윤대감은 덕만의 유골을 정중히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의로운 개로다. 비록 짐승의 몸을 입었으나 그 마음은 충신열사보다 더하니 내 너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그 충심을 기리리라. 그러나 백구는 현감의 칭찬도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녀석은 포졸들이 덕만의 유골을 수습해 운구할 때 절뚝거리는 다리로 비틀비틀 그 뒤를 따랐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나루터를 뒤로하고 이제는 영원히 잠든 주인의 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행렬이었다. 악인 곰치가 관아의 형장에서 처형되던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나 나루터에는 처연한 바람이 불어와 갈대숲을 흔들었다. 죄인은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억울하게 죽은 덕만의 원한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윤대감은 덕만의 훔쳐진 돈을 모두 회수하여 덕만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도록 명했다. 덕만에게는 피를 나눈 가족이 없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상주가 되었고 백구가 그 곁을 지켰다. 장지는 나루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발은 언덕 위로 정해졌다. 살아서는 고단한 백길을 오가며 등짐을 져야 했던 덕만이 죽어서는 편안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상여가 나가는 날 온 마을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구슬픈 만가 소리가 산천을 울렸고 만장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행렬의 맨 앞에서 상여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백구였다.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언덕길을 올랐다. 사람들은 백구의 목에 흰 소창을 둘러주어 상주의 예를 갖추게 했다. 3년 전 주인이 떠나는 길을 배웅했던 그 강가에서 이제는 주인이 영원히 잠들 곳으로 안내하는 마지막 길잡이가 된 것이었다. 무덤이 만들어지고 봉분이 둥글게 솟아오르자 백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 제상에 차려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녀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갓 덮은 흙 냄새만을 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갔지만 백구는 요지부동이었다. 칠성이가 다가와 백구를 잡아 끌었다. 백구야, 이제 집에 가자. 아저씨는 여기 편히 계실 거야. 너도 가서 밥 먹고 쉬어야지. 칠성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백구의 등 털을 잡아당겼으나 백구는 묵직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칠성의 손등을 한번 핥아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넬 뿐 시선은 덕만의 봉분에 고정되어 있었다. 결국 칠성은 울면서 혼자 산을 내려가야 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슬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백구는 덕만의 무덤가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다. 3년을 차가운 나루터 바닥에서 기다렸던 녀석에게 주인의 곁인 무덤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다. 이튿날 아침 칠성이는 어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고깃국을 들고 무덤가를 찾았다. 백구야, 아저씨가 너랑 같이 먹겠다고 했던 고깃국이야. 어서 먹어. 칠성이 그릇을 내밀었지만 백구는 힘없이 눈을 들어 칠성을 바라볼 뿐 입을 대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곰치에게 당한 모진 매질과 화상, 그리고 3년간의 굶주림과 풍찬 노숙이 녀석의 생명력을 갉아먹은 지 오래였다. 이제 주인의 원수를 갚고 장례까지 치렀으니 백구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려버린 것이었다. 백구는 더 이상 음식을 넘길 기운조차 없었다. 녀석은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가 중천에 뜨고 따스한 햇살이 무덤가를 비추자 백구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져 갔다. 고통스러웠던 상처의 통증도 배고픔도 추위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백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앞에 펼쳐진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더니 저 멀리서 하얀 돛을 담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뱃머리에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주인이 서 있었다. 3년 전 떠날 때의 남루한 옷차림이 아니라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덕만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덕만이 두 팔을 벌려 백구를 불렀다. 백구는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녀석은 3년 전에 젊고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덕만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물 위를 달리고 꽃밭을 지나 덕만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덕만은 따뜻하고 큰 손으로 백구를 와락 껴안아 주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덕만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의 품에서는 그리운 흙내음이 났다. 백구는 덕만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컹컹하고 기쁨의 짖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순결이자 저승에서의 행복한 첫인사였다. 칠성이가 다시 무덤가를 찾았을 때 백구는 덕만의 봉분 옆에 편안히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듯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칠성이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백구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3년을 하루같이 주인을 기다리던 늙은 개는 주인을 만난 그 순간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이었다. 칠성은 백구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 이 개야말로 진정한 이해를 아는 영물이로다. 윤대감은 백구를 덕만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주도록 했다. 살아서 못다 한정을 죽어서라도 영원히 나누라는 배려였다. 그리고 나루터 입구에 큰 비석을 세우고 친필로 의구총, 이고차, 의로운 개의 무덤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또한 덕만과 백구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이 서린 이 나루터의 이름을 의구진, 이거진이라 고쳐 부르게 했다. 세월이 흘러 비석은 이끼에 덮이고 나루터의 모습도 변해갔지만 뱃사공들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백구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나루터 언덕 위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하얀 개의 형상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프고 외로운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의리를 저버린 사람들을 꾸짖는 나루터의 수호신이 되어 백구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낱 미물이라 천대받던 개가 보여준 그 숭고한 사랑과 충심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웅변하고 있다.